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아우르는 시장 이슈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예상이 가는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주가 침묵, 전략은 물음표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좀 시장에서 그래도 요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디데이였는데 어찌 보면 좀 조용하게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주가 상으로는 우선 실적 성적표 자세히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매출액이 350억 8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331억 6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이제 상회하는 수치를 또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견조한 매출액이 지금 찍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도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75센트였는데 지금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81센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이익 역시도 193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9%, 그러니까 이제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업사이드 돼서 나온 상황인데 이제 375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분기부터는 또 블랙엘에 대한 어떤 출시 기대감,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견조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서프라이즈격의 실적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성장폭이 가장 낮았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주가가 조금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번 분기 이제 2분기 실적 때도 굉장히 좀 비슷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저번 8월에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응을 보면은 시장은 이미 뭐 엔비디아 이번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좀 예견을 한 그런 반응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분기 실적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2분기 연속,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주가가 그렇게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의미는 결국에 이제 웬만한 실적 갖고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은 그래도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해줬던 모습들인데 이제는 조금 이런 시기는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이런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는 지금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척도로 조금 이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속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이제 또 실적을 통해서 좀 보여줬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 지출이 222억 달러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가속기를 구매하는 데 대부분 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4분기부터 이제 나오는 이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또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행히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냐가 중요한데 최고점이 이제 그 149달러입니다. 여기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8월 28일이었죠. 실적 발표를 했던 날을 보게 되면 8월 28일에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거의 한 20% 이상 밀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었을 뿐 추세를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이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견조한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결국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것을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점 대비 20% 정도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120달러까지 하방 압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락 시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도대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오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블랙엘 이제 양산 초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은 견조한 게 확인이 됐는데 주가는 하락을 한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전략을 좀 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을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조정 시에 이런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 저는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약간 미녀는 괴로워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 때는 계속해서 눈높이라는 말에 조금 발목이 잡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이 피크아웃 우려도 아직은 이르다. 또한 신규 접근 시에는 이 분할 매수 관점, 하락 시에 접근하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에서 잠시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을 4분기부터 생산한다고 밝혔죠. 네. 사실 블랙엘 서버 과열 문제로 인해서 생산 지연 가능성이 조금은 시장에서 거론이 됐었고 여기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릴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미 입장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블랙아이 관련해서 노이즈가 이번에 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2분기 때부터 이번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제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실적 발표 직전에 뭔가 이런 노이즈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슈가 나왔었을 때 주가는 1%, 2%가 아니라 정말 이제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장 막판에 양봉으로 좀 마감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호퍼에서 또 블랙엘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5% 이상의 어떤 급락이 계속해서 좀 나왔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미 입장을 조금 발표를 한 상황. 그래서 전속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4분기에 차질 없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확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나오기 전까지는 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나온 지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점을 보실 때는 항상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황에 대해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 빅2의 추이 그리고 혹은 반도체 소부장까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어디에 두면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좀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랑 관련해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매출,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30% 정도가 이제 그 엔비디아양 매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사실상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한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미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대장격으로는 엔비디아를 저는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뭐 국내에서 조금 꼽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단보다는 여전히 지금 HBM에 대한 어떠한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소부장단까지는 좀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도 다소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중국 내에서 지금 거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최소한 30% 이상은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를 상당히 좀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역시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뭐 AI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엔비디아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국내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를 조금 필두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팀장님의 선택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사실 이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좀 워낙 국내 증시가 이런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투심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봤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 대신 대장을 잡고 가자.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엔비디아는 프리마켓에서 2% 내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시장 변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는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쪽 네. 대장으로 아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에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0.7%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 러셀 2000 쪽은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0.03%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노동시장 악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 랠리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뭔가 균형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4일에서 8일의 어떠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상승폭이 러셀 2000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사실 트럼프 임기 때 이제 러셀 2000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빅테크 위주로 좀 보시되 조금은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금융이라든지 소비재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이쪽이 다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을 하기에 상당히 좀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ETF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러셀 2000이 좀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21%에서 앞으로 15%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레드 스윕까지 이미 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어떠한 EPS가 상승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자본이 탄탄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이 경기부양책으로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은 오히려 좀 중소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상 이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좀 강세였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IWM하고 이제 IJR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WM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쫓아가는 이런 패시브 펀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JR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스몰캡 중에서 이제 600 종목을 따라가는 지수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IWM 쪽이 이제 상승률이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원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JR이 항상 더 한 10% 가량 더 이제 추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재에 대한 어떠한 업종이 좀 몰려 있는 이 IWM ETF가 훨씬 더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뭐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끊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IJR 쪽이 장기 상승률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장을 좀 투자를 하기에 환율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원화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사실 환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또 이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그 미국 러셀 2000이라고 이제 이쪽 ETF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환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이후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덱스 쪽 우리나라 ETF도 좀 있기 때문에 국내 ETF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변수 점검 좀 자세히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랠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형주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러셀 2000 말씀을 해주셨고요. ETF로 접근해보는 것도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 환율 부담 때문에 좀 고민이시라면 국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